내부 피폭 선량 평가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온 피폭량을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외부 피폭과 이 내부 피폭에 대한 구별을 하면은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인체 외부에서 오는 방사선, 이건 외부 피폭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인간의 몸 안에서 발생되는 방사선, 이거에 의한 피폭을 내부 피폭 선량 평가라고 합니다. 당연히 내부 피폭 선량은 외부에서 방사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어떤 물질, 어떤 방사선 물질, 이거에 의한 피폭이 이 내부 피폭이 되겠죠. 즉 일단 이 방사선원이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고 이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폭, 이게 내부 피폭이 됩니다. 내부 피폭 선량을 평가하려면은 외부 피폭 평가 방법으로 접근해 보면은 일단 방사능을 알아야 되고 여기서 방사선이 얼마큼 나오는지 플루언스 에너지 적용해서 뭐 계산해야 되는데, 자, 시작은 뭐냐? 이 방사능, 인간의 몸 안에 침투된 방사능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미 인간의 몸에 들어간 방사성 물질을 이 방사능을 측정하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은, 먼저 자, 인간의 몸이 있고 이 안쪽으로 인체 내부로 침투한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을 안다면은 계산이 될 텐데, 이것도 어렵고 이미 섭취한 후에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측정도 어렵고 해서 내부 피폭 선량 평가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쉽게 계산할 수 있을까라고 아이디어를 넣은 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이 연간 섭취 한도라는 개념입니다. 연간 섭취 한도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미지의 방사성 물질 A라는 게 있을 때 이걸 먹었을 때, 이게 인체 내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먹으면은 20mS가 될까라는 부분을 1년 단위로 정한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하나 체크할 부분이 이 유효설량, 1년 동안 유효설량 20mS라는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배웠을 때 선량 한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선량 한도는 두 가지 조건. 먼저 1년 기준으로 1년에 50mS, 이걸 넘으면 안 되고, 동시에 5년간 100mS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게 선량 한도인데요. 이 두 가지 선량 한도를 외부 피폭에도 적용을 하고 내부 피폭에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 선량 한도를 외부 피폭 선량에 적용하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거 똑같은 기준을 내부 피폭 선량에 적용할 때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1년에 50mS와 5년간 100mS, 이걸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 이 두 번째 조건인 5년간 100mS, 이걸 달리 표현을 하면은, 즉 100mS를 5년으로 나눠버리면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100을 5로 나눠야 되니까 20mS per year가 됩니다. 즉 이 5년간 100mS를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선량 한도를 1년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은 1년에 20mS가 되는데, 이 기준만 맞추게 된다면은 이 첫 번째 기준인 1년에 50mS라는 기준도 동시에 만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기준 연간 20mS라는 기준을 적용해 버리면은 선량 한도는 무조건 만족하기 때문에
내부 피폭 선량을 이야기할 때 이 1년 동안 유효 선량 20mSh,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그냥 선량 한도를 만족시키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1년 동안 유효 선량 20mSh는 선량 한도를 달리 표현한 거다. 이 선량 한도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값으로 20mSh/연 2열을 적용해서 선량 한도를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연간 섭취 한도로 돌아가면, 자, 연간 섭취 한도의 정의는 뭐냐? 1년 동안 섭취 시 이 선량 한도를 만족하는 양을 연간 섭취 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보면은, 자, A라는 핵종이 있고, 이 A라는 핵종을 100kBq A 핵종 100kBq를 사람이 먹었을 때 이거에 의한 내부 피폭이 20mSh가 됐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A 핵종의 연간 섭취 한도를 100kBq 하고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A라는 방사성 물질 50kBq를 먹었을 경우에 이 방사선 안전관리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면 되느냐? 기준이 100인데 절반 먹었네? 그러므로 기준 만족 끝!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 A 핵종에 의한 A 핵종이 인체로 침투돼서 이 인체 내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서 어떻게 배출되고 A의 반감기가 얼마고 A의 생물학적인 반감기가 얼마인지 이런 걸 안전관리하는 사람이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기준이 100인데 섭취를 50 했네? 분율이 0.5밖에 안 되니까 기준치에 0.5밖에 안 되니까 기준 만족 끝!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까지 확대할 수가 있느냐? A 핵종의 연간 섭취 한도가 100이고 B의 연간 섭취 한도가 50, C의 연간 섭취 한도가 10, 다 단위는 kBq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만약 어떤 사람이 A에는 50이 A 핵종 50을 삼켰고 섭취했고 B 핵종 10을 삼켰고 C 핵종 2를 삼켰을 때 자, 이 사람이 기준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A 핵종 절반 삼켰네? 0.5. B 핵종은 기준이 50인데 10을 삼켰으니까 기준에 0.2. C 핵종은 기준이 10인데 2를 삼켰으니까 0.1. 이렇게 각 섭취한 핵종의 분율을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더해서 0.5, 0.2, 0.1이니까 0.8. 기준 1에 못 미쳤네. 안전, 기준 만족, 끝.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A 핵종의 반감기를 모르더라도 B 핵종이 인체 내에 들어와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르더라도 C 핵종이 한번 몸에 들어오면은 그 생물학적인 기작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비출되는데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더라도 이렇게 연간 섭취 한도만 각 핵종별로 제시해버리면 그런 자료가 없이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 거죠. 여기에다가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연간 섭취 한도가 만들어진 기준이 20mSh이기 때문에 이 20mS를 기준으로 섭취량이 0.8이니까 이걸 mSh 단위로 환산하려면 단순하게 기준이 20인데 이 20에 80%를 먹었네. 그러면은 실제 섭취량은 20mS의 0.8이니 단순하게 20에
0.8만 곱해주면은 16 단위는 미리시버트. 이 사람이 이 A, B, C 액종을 섭취함으로써 받은 피폭은 16mS라는 것을 이렇게 간단한 계산으로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연간 섭취 한도의 정의와 연간 섭취 한도를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연간 섭취 한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이 연간 섭취 한도를 만들 때 애당초 시작부터 사용한 데이터가 고설량 피폭 데이터가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 연간 섭취 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인체가 어떤 피해를 입는지, 방사선이 이 정도 설량에서 어떤 피해를 입는지 사용한 데이터는 저설량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설량에서 발생하는 확률론적 영향,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연간 섭취 한도입니다. 이게 달리 표현하면은 이 연간 섭취 한도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나 일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낮은 레벨의 낮은 방사능에 오랜 기간 노출됐을 때 과연 이 사람에 의한 피폭량이 얼마인가, 이거에 대한 위험도가 얼마인가를 표현하기 위해 만든 거지, 일순간 고설량 피폭, 이걸로 인한 결정론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확률론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확률론적 영향을 평가하는 이유, 즉 설량 한도를 적용하는 목적은 이 확률론적 영향을 합리적 수준에서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알라라 이기 때문에 이 연간 섭취 한도의 사용 목적은 이 확률적 영향의 합리적 수준의 최소화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 설명한 이 연간 섭취 한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먼저 인간의 몸을 기준으로 방사선이 섭취가 되면은 이게 소화기를 통해서 흡수가 되던 아니면은 허파를 통해서 흡수가 되건, 이렇게 흡수된 방사성 물질들이 어떻게 생물학적인 해를 끼쳤다 라고 평가한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몸에 흡수된다 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몸에 쉽게 흡수되지 않는 불활성 기체는 이 설량 한도가, 연간 섭취 한도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면, 도대체 그러면 불활성 기체라는 게 무엇인데 왜 흡수가 안 된다고 그러고 왜 연간 섭취 한도가 없다고 표현을 하느냐 라는 부분을 보면은, 어떤 물질든지 간에 일단 시작은 원자 핵과 주변의 궤도 전자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예로 들면, 물은 우리가 흔히 H2O라고 하는데 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H가 2개 그리고 산소 O가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원자 핵과 전자 레벨로 설명을 해보면은, 이 산소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 가운데 핵이 하나 있고 산소의 원자 번호가 수헬, 리베, 분탄질, 산 8번이니까 여기 가장 안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고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6개가 있고, 이 두 칸의 전자가 비어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게 산소입니다. 반면에 수소는 어떻게 생겼냐, 수소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외곽 전자에 전자가 하나만 있고 한 칸이 비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산소에 비어있는 한 칸과 이 수소에 비어있는 한 칸, 얘를 서로 채우기 위해서 이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게 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에 산소가 이렇게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고
한쪽에 수소가 똑같이 있고 전자 하나가 있고 이렇게 똑같이 한 칸 한 칸이 비어 있으니까 이 사이에 하나의 전자가 서로 공유되면서 이 공유하는 힘으로 이 산소와 수소를 묶어주는 형태,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게 결합되어 있다는 표현으로 공유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반응에서 어떤 물질과 물질이 결합하는 건 이렇게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럼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느냐는 것은 결국 가장 바깥쪽에 있었던 이 부분, 이 부분에 빈 전자가 있었다 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서로 최외곽 전자에 빈 전자가 있어야지만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활성 기체라는 것들은 뭐냐? 최외곽 전자에 빈 칸이 없는 것들, 그게 최외곽 전자에 전자가 없으면서 형태가 고체가 아닌 기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불활성 기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첫 번째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2번인데 가운데 양성자가 있고 최외곽전자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가장 안쪽 전자 껍질은 전자가 두 개일 때 가장 안정한데 그 형태를 정확히 띠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정한 구조가 이 헬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륨은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최외곽전자에 빈 공간이 없으니까. 네온 같은 경우는 가운데 핵이 있고 첫 번째 전자 껍질이 두 개로 가득 차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이 가장 안정된 형태인 전자 8개가 가득 차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빈 칸이 전혀 없다 보니까 네온 역시 뭔가 결합을 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없다 보니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된 형태인 거죠. 여기 뒤에 있는 이런 물질들도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된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걸 인체와 인체 연계에 생각해 보면은 원래 인체가 이렇게 사람이 있고 자, 이렇게 사람이 먹고 소화기관이 위를 거쳐서 이렇게 창자를 거쳐서 배출이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보다는 허파를 그리는 게 편하겠네요. 자, 원래 인간의 몸이 이렇게 있고 허파가 이렇게 있고 호흡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가스상의 물질을 사람이 흡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허파로 들어가고 허파에 들어있는 허파에서 그 산소에 있는 피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화학 반응을 해서 결합하는 형태로 이렇게 몸으로 들어오고 흔히 말하는 산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허파에서 헤모글로빈과의 화학 결합 반응으로 인체 안으로 이동을 하고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역시 헤모글로빈에서 공기로 옮겨가는 형태로 여기서도 화학 반응으로 이렇게 산소가 흡수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 불활성 기체들이 이렇게 코로 흡입된 경우에 안정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배출되는 겁니다. 이렇게 흡입했더라도 그냥 배출되어 버리니 아무리 이게 이 가스상 물질이 방사성 물질이 하더라도 몸 안에 들어오면은 허파를 그냥 들어왔다가 경유해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몸 안에 흡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몸 안에 흡수가 되지 않으니 내부 피폭을 일으키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불활성 기체는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즉 화학적으로 안정해서 섭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섭취 한도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걸 현실에서 얘기해 보면은 어떤 실험실에 이 헬륨 중에 방사성 헬륨이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여기를 상주하던 잠깐 지나가든 뭐 사람이 이 공간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 헬륨, 방사성 헬륨이 포함된 가스를 호흡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연간 섭취 한도를 정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내부 피폭은 0이니까요. 자, 이렇게 불활성 기체는 이렇기 때문에 연간 섭취 한도가 없다. 즉 내부 피폭은 0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 삼중수소, 방사선 장애 방어에서 삼중수소가 나오면은 얘는 항상 물 또는 수증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삼중수소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수소는 이렇게 전자가 하나 있는데, 이게 한 공간이 비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수소 원자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수소 가스나 산소의 물의 형태로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수소 가스의 형태로 존재한다면은 똑같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수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런 형태를 취할 것이고, 물의 형태를 취한다면 아까처럼 가운데 산소가 있고 양쪽에 수소가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하겠죠. 그리고 이 중에 보통 하나가 삼중수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소가스 같은 경우도 둘 다 삼중수란 얘기가 아니라 이 중에 하나가 삼중수란 얘기입니다. 즉 이런 형태로 이렇게 수소 형태나 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이 삼중수인데, 보통 어떤 상황에서도 수소가스가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소가스는 폭발성 가스이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게 전에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발전 과정에서 수소가스가 나와서, 즉 용화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돔 형태로 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이 안쪽에 발전소가 생산 공정이 있는데 생산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핵발전 과정에서 수소가 나오면은 원래 수소가 가볍기 때문에 이 천장 부위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쿠시마 때도 발전소가 폭발했던 이유가 여기에 모여있던 수소가스가 불이 붙는 바람에 이 폭발력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되었던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소가스는 일반적으로 흔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더라도 좀 비정상적, 일단 자연 환경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존재하더라도 가볍기 때문에 금방 대기 중에 섞여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 장애 방어에 대해 고민을 할 때는 이 수소가스의 형태로 존재하는 삼중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존재하는 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삼중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즉 삼중수는 곧 물이다. 그리고 사실 이게 액체 형태로 물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수증기의 형태로 존재하는 삼중수를 더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습도라는 게 있고, 습도가 건조하면 30%다. 혹은 오늘은 좀 습도가 높아서 70%다 라고 표현하는 게 결국 공기 중에 이 수증기가 얼만큼 많이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즉 아무리 건조한 공기더라도 이 공기 중에 수증기의 형태로 물은 포함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물은 우리에게 수증기라는 형태로 항상 옆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물의 원자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H2O인데 이 중에 하나가 삼중수소인 게
이렇게 삼중수소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삼중수소라고 생각하면은 수증기의 형태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수증기가 있는데 이 수증기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 중에 하나가 삼중수소다. 삼중수적 수소가 포함된 이 수증기가 내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장에 포함되어 있다. 자,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작업장에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에 작업자가 여기 지나갔을 경우에 이 사람은 얼마나 이걸 흡수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이 수증기 역시 인간의 허파에서는 대략 1%가량 밖에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즉 불활성 기체는 아예 흡수가 안 되고 수증기는 굉장히 소량만 흡수하기 때문에 역시 수증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삼중수소도 안전관리 입장에서는 흡수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도 연간 섭취 한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불활성 기체나 삼중수소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평가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 예에서 보듯이 이 내 작업 공간 혹은 실험실에 이렇게 방사성을 띠고 있는 불활성 기체나 수증기의 형태로 삼중수소가 존재한다면, 여기를 작업자가 들어갔다 나오거나 이 안에서 작업을 한다면 이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내부 피폭은 0이지만 외부 피폭은 당하겠죠. 어떤 의미냐? 이 방사성 물질이 허파에 들어와서 허파의 방사선을 쐬고 나가겠죠. 이거에 의한 외부 피폭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방사선 안전관리 입장상 얘를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섭취 한도는 없다. 그렇지만 관리는 한다라는 뜻입니다. 참고삼아 아까 얘기했던 후쿠시마 사고가 난 이후로 한국에 있는 발전소에다가는 여기다가 뭘 설치를 했냐? 그 스파크가 나는 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불꽃이 한 번씩 파지씩 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량의 수소가 위에 모였을 때 바로 불이 붙어서 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가 많이 모이는 걸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고가 났을 때 이 수소가 폭발하진 않겠죠. 이런 안전장치를 이번에 후쿠시마 이후에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